몽골 피해 1783년에 이런 그림이 있군요. 몽골 피해 형제의 열기구라. 열기구.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담대하게 가다. 열기구에 대해서 1783년 6월 4일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아놀레 시장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마을 광장 중앙에 커다란 공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가 서 있었다. 질긴 천과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진 물체였다. 표면을 끈으로 칭칭 감아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천과 종이 조각을 단추 1800개로 이어놓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지역의 제지공장 주인의 아들인 조지프와 자크 몽골 피해 형제가 천으로 된 이 공 같은 물체의 주변을 분주히 오고 가더니 아랫부분의 구멍 근처에 불을 피웠다. 형제는 이 공이 하늘로 솟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불의 땔감이 더자 공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지상 1.6km 고도에까지 이르렀다. 열기구. 그렇군요. 쉽게 연구를 해서 이런 형제들이 똑똑하게 생겼네. 몽골 피해 형제의 열기구에 대한 소식은 삽시간에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다. 대중은 이 뉴스에 열광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어떤 시골 농부들은 하늘에 떠오른 커다란 공을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이 공에 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면 다치거나 죽지 않을까? 열기구가 전쟁에 이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시에는 신이 사람이 날개를 받았다면 애초에 날개를 주지 않았겠느냐는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은 몽골 피해 형제는 비행기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루이 16세의 초청으로 열기구를 선보이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다. 1783년에 9월 19일에 형제는 열기구에 양과 오리와 숫다를 한 마리씩 태워서 8분간 하늘로 올려보냈다. 3마리 모두 무사히 돌아오자 사람을 태워보내자는 여론이 거세어졌다. 약 3주 뒤에 필라트르 드 로지와 다를랑드 후작이 열기구에 타겠다고 자원했다. 11월 21일 이들은 베르사유 정원에 묶여있던 열기구를 타고 이륙해서 최초의 자유비행을 했고 25분간 하늘을 난 뒤에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착륙해 몽골 피해의 열기구가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물론 풍선에 뜨거운 공기를 채우고 거기에 매단 바구니 안에서 하늘을 나는 행위는 재앙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지는 세계 최초의 비행사가 된 지 겨우 2년 만에 열기구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로지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열기구 참사로 기록이 되었다. 재앙은 계속이 되었다. 사상 전 열기구로 영국 해역을 걷는 장피에르 프랑스와 블랑시아르는 열기구를 타던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추락했고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최초의 여성 열기구 비행사인 그의 아내 마들렌 소피 블랑시아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도 안 돼서 역시 끔찍한 열기구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1700년도인데 1700년도 빠른 기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 참 몽골 피해 형제는 기술을 정확하게 적용했지만 그 기술에 담겨있는 과학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불을 피우면 물체를 띄울 수 있는 특별한 기체 나 막상 그들이 사용한 기체는 그냥 공기일 뿐이었다. 공기는 여러 기체가 섞여있고 열을 가하면 각 기체가 팽생한다. 몽골 피해 형제는 현대 열기구 비행사들처럼 화염을 직접 이용해서 풍선 안의 공기를 가열했다. 여기서 이상기체의 법칙이라는 불리는 열기구의 밀도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원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원리가 작동한다.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의 분자 간의 공간이 더 넓어진다. 이는 기체의 양은 동일하되 밀도는 낮아진다는 뜻이다.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려면 기체는 팽창하고 자연스레 더 차갑고 무거운 주변 공기를 밀어낸다. 이 무게의 차이를 부력이라고 한다. 열기구를 부풀려면 부력이 증가하면서 중력과 싸우게 된다. 밀려난 공기의 무게가 열기구 바구니 승객의 무게보다도 커지면 열기구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숙련된 열기구 조종사는 원하는 고도에 다다르기 위해서 공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태워야 하는지 안다. 물론 불 없이도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투입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놀이동산 등에서 파는 풍선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들어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고 19. 검은 비닐봉투 열기구. 구하기 쉬운 검은 비닐봉투를 이용한 실험이다. 봉투에 공기를 채우기만 하면 나머지는 태양이 알아서 해준다. 햇빛을 받아서 봉투 안 공기가 더워지면 봉투가 팽창한다. 한대 햇빛은 봉투 바깥 공기도 데우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같은 속도로 팽창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검은색이 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봉투 안 공기가 더 떠들어진다. 다만 두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이 실험은 해가 쨍쨍한 여름날 진행의 효과가 크다. 둘째, 인내심을 발휘하자. 봉투가 떠오를 때까지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커다란 검은 봉투 비닐봉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잠깐만 봉투로 주둥이를 막은 뒤에 끈으로 묶어서 봉투 묶인 주둥이에 약 180cm의 길이의 끈을 연결하고 다른 자, 이렇게 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봉투가 인연과 함께 천천히 떠오를 것이다. 너무 높이 떠올라서 아무것도 거슬러나 떠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봉투가 떠다니다가 바다나 산에 떨어지면 환경이 더 좋지 않다. 그렇게 기다릴 시간 함부로 버리지 말도록. 실험 20. 몽골 피해식 탁구는 열기구 안 공기를 팽창하게 만드는 몽골 피해 기술로 슬로모션 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열기구 대신에 탁구공이 사용되고 불 대신에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탁구공 안 공기를 데운다. 공기가 따뜻해져서 팽창하면 힘이 바깥을 향한다. 하지만 공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라면 변화를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찌그러진 공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 속에 뜨거운 공기가 팽창하면서 표면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공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준비물 탁구공을 띄우면 이렇게 병 찌그러진 것이 찌그러진 부분이 펴질 때까지 병을 누르고 있으면 뿅 이렇게 펴진다는 거죠. 에드워드 제너가 기저귀 백신을 제조한다고? 주사 맞으면 소가 된다고? 제너가? 주사 맞기가 두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 아플까봐? 잠깐 소리 변한다고? 그렇다. 200년 전 처음 주사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주사 바늘에 찔리면 서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주사를 맞지 않으면 당신은 불치병이었던 천년두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다. 18세기 사람들은 천년두를 무척 두려워했다. 천년두는 수두와 비슷하나 훨씬 치명적인 병으로 많은 사람 목숨을 앗아갔다. 1700년 뒤에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40만 명에 달했다. 1700년 뒤에 목숨을 건진다 해도 몸 전체에 끔찍한 흉터가 남았다. 치료법이 개발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1749년에서 23년, 1823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갖가지 연구와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는 우두에 걸린 적이 있는 동네에 젖자는 여인들의 천년두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제너는 우두에 걸린 젖자는 여인들의 손에 물집이 잡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물집 안에 고름의 천년도 묘적의 열쇠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가설이었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했다. 1796년 제는 새로 냄새나는 우두에 걸린 첫째는 여인의 물집에서 고름을 빼냈다. 그리고 의외 며칠간 이 고름을 제임스 핍스라는 8세 소년의 팔에 투여했다. 경미한 두통과 오한이 찾아왔으나 소년은 곧 회복이 되었다. 이어서 제는 훨씬 위험한 실험을 강행에 행했다. 제임스에게 천년도 물집에서 뽑아낸 고름을 투여한 것이다. 그러나 천년도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고름을 투여해 보았으나 역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백신이라는 영단어는 소를 듣는 라틴어 바크 등을 상징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이 어떻게 재앙을 불러일 수 있을까? 무서운 질병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 그 기술은 동시에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기도 했다. 같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자들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유지하고 또 동시에 무기로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생화학 무기를 에드워드 제너가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에드워드 제너는 질병 대체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그러나 제너는 제임스 핍스에게 투여했던 최초의 백신을 만드는 데에 전통 치료법과 지식이 기반이 되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한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가 생존한 사람은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 제너가 등장하기 약 800년 전 중국인들은 천년도 딱지로 가루를 만들어서 코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의 몸에 주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천년도에 노출되면 실제 천년도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를 정두라고 불렀다. 가루를 흡입한 사람들은 천년도를 아주 약하게 앓게 되었고 이후에 이 병에 감염되지 않았다. 제너의 백신은 이보다 훨씬 안전했다. 동일한 병균 대신에 치명적이지 않은 대체액을 사용했던 것이다. 오늘날 쓰이는 소아마비, 홍역 등의 전염병 역시 약화되거나 아예 죽어있는 병균 입자를 사용한다. 콜레라, 기력 등 박테리아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의 백신도 활용하지 않는 질병 박테리아를 사용한다. 정도와 백신의 원리는 같다. 인체의 면역적인 항체를 만들어서 병에 대항한다. 항체는 백혈구를 도와서 외부에서 침입한 균을 구분하고 파괴하는 특수 단백질이다. 한데 사람에 따라서 천년도나 홍역에 걸리는데도 항체가 제때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은 백신을 맞으면 대체균이 면역체계의 침입균과 동일한 신호를 보내서 건강한 항체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한다. 질병은 세균으로 걸리는 미생물에 의해서 걸리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세균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 등이 포함된다. 성질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인체를 공격하고 약화시켜서 병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모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 근데 박테리아는 좋은 박테리아도 있는 거죠. 실험 20일 에드워드 제너의 물방울 현미경이다. 물방울 현미경으로 활용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상을 들여다보는 실험이다. 물방울 접시 깨끗한 물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균의 전염성을 체험한다. 균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질병이 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실험 세균을 그러면 반짝이는 손에 묻힌 참가자와 악수를 한 뒤에 옆으로 물러나 있는데 그런데 사무원 악수를 지속했더니 옆에 사람들도 다 전염이 되더라 하는 거죠. 악수. 자, 가르느랭이 낙하산을 발견하다 1797년에 중력을 거의 거부하다. 몽키의 형제가 열기구를 개발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시켜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럽 전역에서 열기구 열풍이 일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한들한들 하늘을 떠나는 열기구의 우아한 움직임이 사람들의 눈에 사로잡았다. 하지만 열기구를重力의 법칙에 더욱 가감히 도전하기 위한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항도 레이더도 무슨 조정 기술도 없던 시대에
열기구에 올라타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었다. 열기구에서 뛰어내리기였다. 이 대목에서 앙드레 자크 가르느랭이 등장했다. 그는 늘 하늘을 나는 법을 탐구했던 프랑스 과학자이자 군인이었다. 가르느랭은 몽골피의 열기구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시도되었던 끝까지 낙하산 제조법을 연구했다. 프랑스 발명가들이 만든 초기 낙하산들은 중앙에서 사방으로 살이 뻗어나가는 우선 디자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선 디자인. 가르느랭은 초기 설계를 발전시켜서 수백 미터 상공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안전하게 내려오는 낙하산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1990년대 초에 헝가리에서 전쟁포로로 잡혀있던 몇 년간 이 연구에 몰두했다. 자신이 갇혀있던 성에서 낙하산을 타고 탈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헝가리에서 풀려나서 프랑스로 돌아온 뒤에 가르느랭은 비단으로 대형 낙하산을 만들었다. 동양 절심 장피에르 프랑스와 블랑샤르의 노하우를 빌려서 만든 이 낙하산은 고정된 틀이 없고 쭉 뺐을 때 폭이 7m였는데 접어놓으면 우산처럼 보였다. 1797년 10월 22일 가르느랭은 파리의 몽소 공원에서 이 낙하산을 선보였다. 그는 접혀있는 낙하산에 바구니를 매달고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낙하산은 열기구와 밧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열기구가 가르느랭이 탄 바구니와 낙하산을 끌고 900m 상공까지 올라갔을 때 그는 열기구와 연결된 밧줄을 끊었다. 가르느랭이 타고 있던 바구니는 낙하산에 매달린 채 덩실덩실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가르느랭이 바구니에서 무사히 걸어나오자 공원에 몰려든 군중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었다. 이후에 약 15년 동안 가르느랭과 아내 잔 주누비에브는 프랑스와 영국을 누비며 낙하산 시연을 했다. 언제나 재앙으로 변할 수 있는 실험이었으며 결국 그 가능성은 실현되었다. 하지만 재앙은 때때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온다. 가르느랭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지상으로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을까? 아니다. 파리에서 열기구를 만들다가 쓰러진 기둥에 깔려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참 죽었구나. 그렇게 다칠 수도 있고. 자,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낙하산은 공기저항이라는 법칙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속도를 준다. 공기저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법칙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공기가 무언가를 저지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힘이라는 뜻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순식간에 초라한 자갈을 간 깃들을 손에서 놓으면 앞뒤로 흔들리고 희미한 바람에도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아주 천천히 떨어진다. 공기저항 때문이다. 공기도 다른 물질처럼 미세한 분자들로 구성되어서 떨어지는 물질은 이 공기 분자들을 거쳐야 한다. 자갈이나 야구공, 연필이나 달걀 등은 공기 분자를 쉽게 옆으로 밀어지고 지나갈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이런 물체는 공기보다도 훨씬 조밀하다. 같은 부피로도 공기보다 훨씬 많은 물질로 채워져 있어서 공기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는다. 반면에 깃털은 그렇게 조밀하지 않고 공기와 밀도 차이가 크지 않다. 깃털의 질량은 넓게 분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기 분자를 쉽게 옆으로 밀어버리지 못한다. 가르느랭과 같은 과학자들은 공기 저항을 이해했고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우산을 밀어 올리는 못을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 우산은 바람을 쉽게 저지하지 못하기에 우산을 들고 있으면 바람에 밀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낙하산을 고안한 과학자들은 공기 저항의 원칙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추론했다. 우산을 활짝 펼쳐 넓게 만들면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가정하게 된 것이다. 낙하산의 개발 초기 몇몇 프랑스 과학자들은 먼저 나무 위에서 두 개의 우산을 연결시켜
펼쳤고 고양이를 실은 후에 떨어뜨려 보았다. 고양이는 턱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니 훨씬 큰 우산이라 할 수 있는 낙하산에 사람을 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실험 23에서 달걀 전용 낙하산, 공기 저항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실험이다. 해서 연출로 해서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낙하 투하하는 실험을 해봤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군요.